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2020년도 국가직 세법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가직 9급 세무직이죠. 세무직. 우리 세법은 세무직밖에 없어요. 세법계로.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책형은 가책형을 가지고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책형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2020년 시험 시행 날짜가 7월 11일입니다. 토요일 오전이고요. 오늘 지금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날짜가 7월 12일이에요. 시험지 출력한 지 아직 한 2시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가 워낙에 세법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갈수록 더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빠르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게 됐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완 설명 같은 거는 해드릴 건데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2020년 9급 기출문제는 좀 완벽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지를 여러분 펼쳐 보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시험 문제를 푸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세법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약간 상심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러고 연락이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뭐가 죄송해 막 이랬었는데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저 몇 점이에요 하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잘 보신 점수들이에요. 지금 현재 한 70점에서 원점수 75점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좀 그래도 잘 보신 편이에요. 문제 자체가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영역에서 문제를 좀 공무원 시험에서 그것도 7급도 아니고 9급에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정말 그렇게 내면 좀 인간적으로 배신이다 싶었던 영역에서 한 두세 문제가 나왔고요. 안타깝게도 징수법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징수법 문제 2개가 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 법 조문으로 낸 게 아니고요. 약간 응용 문제, 판례 이런 걸로 내가지고 여러분께서 상당히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고요. 70, 75면 조정 점수 굉장히 잘 나오실 거예요. 이거보다 좀 낮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2017년 정도 조정 점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점수가 낮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중간에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럴 수는 있는데 괜찮아요. 내년 2021년도까지는 9급 시험은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내도 결국은 원점수 기준으로가 아니고 조정으로 우리가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우면 오히려 점수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어려운 것보다 차라리 이번처럼 나오는 게 해설 강의하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다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과연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 내에. 근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수험 목적으로 생각해서 합격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려우려면 2017년처럼 정말 제대로 어려워버리는 게 낫고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쁘고 어찌 보면 좋은데 시험장에서 너무너무 힘드셨겠지만 나중에 결과는 오히려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조금 약간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특이하게 좀 주의하실 만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수험생들하고 문제 출력하면서 계속 지금 여기 수업하러 오기까지 너무 바빴거든요. 학생들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전화 주시고 막 시험지 막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하면서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총평 막 보내주시고 이러셨는데 지금 현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이신 분들도 지방직 업무 하시면서 국가직 가고 싶은 사람들 또는 국가직 9급 하면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밍업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워밍업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공무원이셔서 그러니까 국가직 9급인데 9급 시험 보러 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우리한테는 더 좋아요. 시험 경쟁자가 한 명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우리 그 예전 합격생들이 또 시험 테스트 삼아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접수해 갖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 점수가 75점에서 80점 정도.
네, 물론 이제 현직에 계시면서 일하느라 우리 수험생들처럼 많이 공부를 할 시간은 없었겠지만 정말로 실무하시는 분들도 징수법 문제를 틀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낙담하시거나 상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앞으로 그럼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공부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정 점수가 우리한테는 되게 유리한 어떤 전략적인 공부 방법을 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랑 차차 공부하시기로 하시고요. 지금 사실은 이 기출문제 수업은 기출문제 이 문제 자체가 공부의 처음과 끝의 끝부분이잖아요. 완벽하게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 이 수업을 활용하실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거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너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어렵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 막말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고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의 특징이 이게 9급이 국어, 이제 영어, 국사가 원점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죠. 만약에 이제 세법 회계다 그러면 세법 회계가 될 것이고 세법 사회다 그러면 세법 사회가 되겠죠.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세법은 선택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법이랑 회계를 선택하셨다. 앞으로는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조정 점수가 들어갈 거고요. 얘가 원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합격이 여기서 많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전략상 수험 우리 합격 전략상 학생분들이 당연히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물론 여러분 다른 과목들 다 들으시면서 이 관련된 선생님들께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저는 수험생들 시험장에서 나온 학생들 얘기를 듣고 보니 국어는 이제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지문이 상당히 길었다고 하죠. 국사가 조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세법을 생각보다는 좀 못 봤네 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이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온 학생이 선생님 국어하고 국사에서 만약에 좀 마음이 흔들려 버렸으면 약간 그 세법 회계를 풀 때 시간상 굉장히 좀 쪼달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여러 개의 시험을 좀 이게 많이 경험을 했던 학생이라 이럴 줄 알았지만 너무하지 않냐라고 이제 와서 막 저랑 이제 토론, 성토 대회를 막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문제가 어려웠어도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점수가 좀 안 나왔네? 근데 조정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돼서 오히려 나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나는 좀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제 앞으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할지를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얘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쪼달렸을 거다. 그래서 본인도 이게 공부 되게 좀 잘하는 학생인데요. 좀 오래 했어요. 그런데 한 12분 정도, 한 10분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풀어낼 수 있어서 풀어낸 게 아니고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모의고사 보실 건데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어찌됐건 점수가 높건 낮건 간에 10분 안에 푸는 쪽으로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졌던 이유는 다른 과목 중에서 기본 과목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상의 제약도 상당히 컸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실전용으로 푸실 때는 한 12분 정도로 풀어보시되 평상시에 푸실 때는 그러니까 학습용으로 제대로 꼭꼭 씹어먹는 용도로 보실 때는요. 다시 풀고 복습하시고 풀고 복습하시고 시험으로 보듯이 시험처럼 보시고 복습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만약에 이제 처음 모의고사처럼 연습하시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는 처음에 여유 있게 시간을 두시고 문제를 좀 완벽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문제가 외워졌다. 정말 외워서 푸셔도 돼요. 그때는 한 15분 정도로 줄이시고 나중에 모의고사 형태로 변형해드리면 그때 이제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뭐 10분, 12분 이렇게 줄여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실 거고요. 자, 문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끊고요. 자, 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자, 적용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얘는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돼요. 왜냐면 난이도 하로 하려고 그랬더니 분명히 3번 아니면 4번인데 여러분 3번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3번까지는 찍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거고요. 그냥 눈 감고 찍었다 그럼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자, 색 감면과 1번 문제. 색 감면과 색 공제가 중복 적용 시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죠. 자,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동일하게 갑니다. 시작은. 자, 첫 번째 소득세는 감면부터 해요. 감면은 세액 감면은 2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액 감면을 먼저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 자, 세액 공제 중에서 2월이 되는 게 있고 2월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공제를 빼는데 산출세액이 더 금액이 작다 그러면 다 못 빼는 거예요. 다 못 뺐을 때 소멸되느냐,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또 빼주느냐,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또 빼주는 게 납세자한테 유리합니다. 법에서 그래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는 먼저 뭐부터 상기시켜 버리냐면 2월 되지 않는 세액 공제를 빼고요. 자, 그리고 나서 2월 되는 세액 공제를 빼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2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몇 년 2월이죠? 5년 2월이죠. 5년간 2월 되는데 만약에 딱 5년 바로 5년 전에 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아직 미공제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올해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혹시라도 올해 연도 거를 먼저 받아버리면 옛날 거를 공제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납세자한테 유리한 순서로 법정 순서가 돼 있어요. 2월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2017년에 2월 된 금액이 있고 2019년에 2월 된 게 있다. 그러면 더 옛날 거를 먼저 빼줘야 납세자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자, 2월 되는 세액 공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를 해요. 그러면 올해 생긴 게 있고 옛날에 생긴 게 있다 그럼 옛날 거부터 먼저 빼주는 거예요. 하시고 소득세는 1번, 2번, 3번에서 끝나고요. 법인세는 1번, 2번, 3번 이 괄호까지 동일하게 가고 4번에 뭐가 들어가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자, 사실과 다른 사설이 아니고 사실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그냥 쭉 쓸게요.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렇게 수업할 때 해드렸고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그 문장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걸 한번 지문을 넣어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질문해 주신 분 너무 질문 잘해 주셨어요. 우리 네이버 밴드에 제가 국세청 가자 있잖아요. 국세청 가자 우리 밴드 쪽에서 그 문제를 읽고 질문을 하셨었는데 밑에다가 또 제가 잠깐 못 본 사이에 다른 학생분이 또 답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정확하게 잘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월 되는 세액공제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연도에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생긴 게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옛날 게 있다 그러면 2월 된 금액을 먼저 공제해야 납세자한테 유리함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문제 1번 다시 순서를 보시면요. 기억이 세액공제고요. 니은 세액공제, 디귿이 세액공제예요. 그리고 리을이 감면이니까 당연히 리을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기억이 제일 앞에 나왔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찍찍 그어버리시면 돼요. 보자마자 하시고 3번하고 4번을 갔을 때 쭉 봤더니 자, 리을 빼고 나머지가 순서가 기억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기억은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자, 기억은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건데 시험장에서는 안 보셔도 돼요. 왜? 답안지에서 3번, 4번밖에 초이스가 없는데 리을, 기억이 세트로 동일하게 가니까 결국은 니은하고 디귿의 순서입니다. 자, 니은이 뭐죠?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세액공제고요. 자, 디귿은 뭐죠? 미공제. 옛날 게 미공제된 상태에서 넘어왔다 그럼 뭐부터 빼준다? 옛날 거부터 빼준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디귿부터 빼주는 개념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난이도를 그냥 이런 얘를 뺐으면 사실 난이도가 괄호를 빼고 했으면 그냥 난이도는 완전 쉬운 문제. 가장 난이도 상중하 중에 하나로 될 건데
이거를 좀 물어봐가지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지문으로 연습했던 거를 이렇게 순서로 또 하니까 오히려 더 적응이 좀 안 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거 난이도 좀 하보다는 한 중간 정도에 가까운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별표 하나 쳐놓고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하실 정도 분들이시면 이미 어느 정도 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어요. 모의고사까지 다 하고 오신 상태일 거고요. 다만 그중에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에서 얼마까지 깊이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 차이가 날 건데 아마 그 세액 감면부터 하고 이월되지 않는 세액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월되는 공제까지 한다까지는 어느 정도 외우고 계셨다면 이제 니은하고 디귿의 순서 중에 세액 공제가 이월되는 세액 공제가 있다 그러면 최근 거 말고 옛날 거부터 공제해준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고요. 이번은 이제 간단한 문제예요. 자, 법인세 법령상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1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끊고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 회비 끊고요. 일반 회비는 손금이 맞죠. 법 조문에는 회비라고 돼 있지만 특별 회비가 아닌 회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별 회비가 아닌 일반 회비가 손금인 거고요. 정확하게 지문이 오류 없이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여러분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을 얘기할 때 세금 공과금 중에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은 손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그리고 연체이자 지체상금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다? 연체 가산금. 왜? 형을 따라가죠. 앞에 있는 글자. 그래서 연지에 해당되면 손금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수업 때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체이자 지체상금은 단순히 돈을 늦게 낸 거에 대한 가산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이자만 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은 앞에 연에 동그라미 치시고 연이니까 손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가 있잖아요. 하지 마시고 앞 글자 따라간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되셨죠? 자, 그래서 비용 계상했으면 맞아요. 손금 항목을 비용 계상했으면 조정이 없는 거고요. 3번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법인이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상하였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보증금을 내고 그거와 관련해서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는 거겠죠. 걔를 임차법인이 납부하고 비용계상하였다. 아니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생긴 게 아니고요. 뭐 우리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런 데서 매입세액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면 비용 계상했을 때 일단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이 되는 거고요. 큰 문제가 없는 지문이에요. 뭐 사례가 뭐 이상한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4번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월결 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여러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뭐라고 부르죠? 자산수중이익. 자, 자산수중이익은 입금입니다. 단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세무상의 2월 결손금을 보전했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하죠?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배우셨잖아요. 다만 올해 개정세법에 2020년 개정세법에 이 자산수중이익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월 결손금의 보전에도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안 갈 건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나와서 국고보조금이 아니라고 줬으니까 일반적인 2월 결손금이고요. 일반적인 자산수중이익이고요. 얘를 결손금에 보전하면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 지금 회사는 수익으로 계상했다. 여러분 수익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입금이 아닌데 입금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회계와세법이 틀어졌으니까 세무조정 하셔야 돼요. 어떤 조정 하셔야 돼요? 수익 잡았으니까 잘못했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 하시는 거고 소득처분은 안 하셔도 돼요. 자, 하시고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셔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말을 조금 법조문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복사에다 붙인 게 아니고요. 약간 문장들을 건드리셨어요.
응용 문제처럼 다 내셨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원래 난이도를 높아졌어요. 여기서 요만큼 올렸다 그럼 수험생이 느끼는 난이도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몇 년이 넘게 법조문 위주로만 시험 문제를 내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응용 문제를 내도 말 문제는 그래도 법조문으로 냈는데 자꾸 말을 이제 바꾸는 식으로 작년부터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뭐 이제 적응해야죠. 뭐 괜찮아요. 조정 점수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문제들은 버리더라도 한 65점, 70점은 받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면 점수가 40점이면 안 되나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시간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막 점수 가지고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문제 3번으로 가셔서 1번에 기한후 신고는 여러분 기한후 신고와 경정 청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신고서로서 확정하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1번은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틀렸고요. 자, 2번 이게 맨날 나오는 지문이잖아요.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끊으세요. 증액 경정이라고 부르죠.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맨날 보는 지문이고 맞는 지문입니다. 항상 보아 오셨다 그러면 2번 딱 O 하는 순간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가끔 문제가 이상한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아는 지문도 잘 안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그래서 뒤에 거 가지고 확인을 할게요. 2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끊으세요. 당초에 신고서를 제출했던 자가 수정신고를 하면 증액신고를 하는 거죠. 당해 수정신고에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표화세액을 증액 확정 효력 인정되고요. 올해 2020년 세법이 개정돼서 수정신고는 원래 2019년까지는 당초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들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가 올해 특이하게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들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정신고가 당초 신고를 했다가 수정신고하면 성실하게 처음부터 신고했으니까 증액 확정의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기한 후 신고를 했던 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대한 수정 신고를 했다. 그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자체가 기한 후 신고가 확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정 신고도 확정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올바르게 처음부터 신고를 한 성실한 납세자이기 때문에 확정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되셨죠? 수정 신고가 더 내겠다는 거잖아요. 확정 효력이 있어야죠. 됐고요. 자, 4번. 그래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3번 틀렸고 4번 상속세는 상속 개시되는 때 성립.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 하고 끊으시고요.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부가 세목입니다. 정부가 확정시키는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은 납세 협력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고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상증은 신고서를 내건 안 내건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특이하게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납부제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부가 제도가 되니까 그러한 정부 부가 세목의 경우에는 어떠하다? 신고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신고서로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게 아니고 뭘로 고치셔야 돼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자, 4번으로 갈게요. 2번, 3번은 둘 다 난이도 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아직 모의고사 연습도 안 하시는 분들께는 난이도 하가 없습니다. 다 상입니다.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 기본 모의고사, 뭐 등등등등 각종 기출문제까지 다 섭렵하시고 마지막 최종 동형 모의고사까지 보신 분들한테 난이도가 하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잘 본인이 어느 단계에 계신지 보신 상태에서 난이도를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이건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신 상태에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난이도 상중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20개 문제를 푸는데 나 지금 이제 세법 풀려고 하는데 3분밖에 안 남았다. 그럼 난이도 다 전부 상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읽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모든 수험의 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완벽하게 최대한 어느 정도 세법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문제 자체로서는 2번, 3번은 하고요. 문제 4번 송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거의 하예요. 1번 보세요, 여러분. 결산을 확정할 때 줄 그어놓으세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했다.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송금 불산입하시는 거죠. 얘는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답은 1번이고요. 자, 5번 별표 3개. 와우. 자, 5번. 원래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 저 여기 막 뚜껑 열려서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세요? 5번 같은 문제 보면 진짜 열받죠. 5번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제. 좋은 문제는 앞으로의 수험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봤다 그러면 빨리 찍고 넘어갔어야 돼. 찍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거의 7급 문제에서도 이거 내면 기절하겠다 싶은 문제예요. 제가 이제 지금 7월 11일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날짜로 아직 7급 최종 모의고사 수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이제 다른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 수업이 그 7급 최종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이미 이거를 계산 문제 말고요. 말로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것인가? 딱 보는 순간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이거 보자마자 제꼈어야 됐는데 이것도 학생들 푼다고 또 고민하고 있었으면 어떡하지? 찍었어도 분명히 1번 아니면 2번 중에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숫자를 가지고 유출을 한다 그러면. 근데 빨리 찍고 넘어갔었어야지. 근데 딱 찍을 때 약간 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9급할 때도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자세히 안 듣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5번 가셔가지고요. 주 대안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 자회사 동그라미 로부터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어요. 우리는 얼마를 받았다?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받았는데 끊고 당해 외국 자회사에 해당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소득금액 1억 원, 법인세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주 대안에 외국 납부세액공제 또는 송금 산입되는 외국 법인세액은 지금 문제 5번은요. 문제 5번은 사실은 이제 간접 외국 납부세액 세액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외국 자회사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 대안은 뭔지 모르고 한번 풀어보자고. 주 대안은요. 외국 자회사 로부터 외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4천만 원을 수령했다라고 나왔고요. 외국 자회사가 얘의 소득 금액이 1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이제 그 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래요. 이 문제가 9급 시험으로서는 좀 가혹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9급 그 자체로도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배당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름대로 찍기라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자회사가 소득이 1억인데 그중에 법인세 2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 법인세를 내고 세후 잉여금이 지금 얼마예요? 남는 돈이 세후 잉여금 1억에서 2천 뺐으니까 8천만 원이 남았죠. 8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받은 거냐면 8천 중에서 4천을 받았어요. 만약에 8천을 전부 배당했다 그러면 지분 비율이 50%고요. 전부 배당 안 했다 그러면 어찌됐건 지분 비율은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회계를 이렇게 9급한테 좀 가혹한 이유가 뭐냐면 회계 개념을 좀 공부를 하시면 9급은 회계 선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꾸 시험 문제를 9급에서 더 이렇게 내요. 7급보다 더 힘들게 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수님들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괴롭히자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가끔 들어. 입 나오잖아요. 저 입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이 외국 자회사가 우리 회사랑 주 대안이랑 엮지 마시고요. 번 돈이 1억인데 그중에 2천을 법인세로 냈다 그러면 진짜로 남은 돈은 얼마예요? 8천이 남았죠. 그 8천 중에서 4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 외국의 자회사를 A 회사라고 한다면 A 회사가 낸 배당금은 주 대안의 장부에 비용 처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비용 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자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점이나 똑같죠? 만약에 얘가 자회사가 아니고 지점이라면 얘가 비용 처리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비용 처리된 거를 외국 납부 세액공제 또는 송금 산입 둘 중에 하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배당을 받은 개념인데 사실은 금액은 세후 잉여금으로 받는다. 세전 금액이 아니고 세후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 중에서 배당을 받으니까 사실은 얘가 5천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낸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4천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이 4천만 원 지금 전체 1억 중에서 2천만 원 세금이 지금 이 법이 낸 세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중에서 곱하기 얘가 지금 세후잉여금이 전체 8천이었는데 이 중에 4천을 받았다. 그러면 이 법인세 중에서 주대한의 몫이 얼마냐라는 거죠. 주대한이 낸 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냐. 반이잖아요. 딱 반띵. 주대한의 금액은 1,000만 원이 될 거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자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 1,000만 원을 일단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원래 비용 처리가 돼 있다면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야 되는데 필요경비로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입금 산입을 하는 항목이고요. 혹시라도 얘를 비용 처리할 거면 세액공제 안 받을 거면 비용 처리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5천 받아서 1,000만 원 비용 처리한 거랑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비용 처리한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요. 좀 상당히 어렵죠.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수업할 때 했어요. 언제 했냐면 우리가 입금의 범위를 이건 법인세 앞부분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입금의 범위란 순자산 증가액을 말하는데 법이나 우리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 또는 입금 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는 입금으로 보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아래 1항, 2항, 3항은 입금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냥 입금으로 본다. 뭐가 있죠? 여러분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에 매입했을 때 이 네 가지 동그라미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은 입금으로 본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 간접 이건 이제 이름으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아니고요. 법인세법 몇 조 몇 항 4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이 주대안이 4천만 원 받았는데 사실은 5천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세금 낸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거면 입금 단 여기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다라는 전제예요. 세액공제 받은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비용 처리와 세액공제 둘 다 중복된다 그럼 틀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된 걸로 해버려야 되는데 얘가 비용 처리가 안 됐으니까 송금 불산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입금 항목으로 규정을 해놓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려운 규정이에요. 1회독 할 때 입금 항목에서는 이것만 설명드리고요. 2회독, 3회독 할 때 이걸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데 얘를 숫자 문제로 낼 줄이야. 5번 문제는요. 맞추셨으면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해서 맞췄다 그러면 그냥 문제풀이 센스가 있으신 거고요. 그럼 난 센스 없는 거야? 아니요. 잘 제끼고 넘어가신 거예요. 5번 문제는 앞으로를 위한 문제지 지금까지 뭐 나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혹시라도 지금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셨거나 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5번 문제 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요. 일단 처음에 욕이 나왔어요. 진짜로 욕 나왔어요. 이 문제 욕 나오는 문제. 아우 짜증나요 정말. 교수님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 내고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 50문제 주고 시간을 1시간씩 주고 풀게 하는 그런 변별력을 제대로 물어보는 문제가 또 아니고 5개 과목을 묶어가지고 거의 초치기처럼 보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요? 이거 세무사 쪽에서 쉬운 문제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시간 충분히 주는 시험에서. 근데 투덜거려 뭐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 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5번은 자, 테마가 뭐다?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이에요. 그냥 외국 납부 세액 공제도 아니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데 앞으로 시험 준비하실 때는 되게 좋은 샘플이 하나 나왔어요. 7급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장으로도 안 나왔던 상황이에요. 얘는. 그래서 일단은 5번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기로 하고요. 계산 구조 어떻게 한다? 얘가 낸 세금이 2천인데 이 금액이 얼마다? 얘를 이게 세후 금액으로 받았다라는 거를 8천 중에서 4천을 받았다라는 걸 고려 안 하면 답이 1번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밥으로 찍어도 1번 아니고 1번 아니나 1번이나 2번을 찍었을 건데 자, 찍는 스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서 그냥 딱 뭔가 이상하죠. 근데 숫자를 조합을 해보면 분명히 뭔가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합을 해서 대강 봤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비율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 그냥 얼핏 봤을 때 바로 나오는 비율이 40%죠. 1억 중에 4천만 원 받았다라고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럼 걔는 답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거의 그렇게 풀어갖고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연습 많이 해보기로 해요. 자, 5번은 별표 3개. 자, 6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한숨만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끊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수산물을 잡아서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영세율 적용하시는 거고요. 자, 2번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개무역 방식 체크.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원래 직수출이 범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수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두 번째 중개무역 등의 수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로서 국내에서 처음과 끝. 처음 계약 체결, 마지막 대금 수령. 이 2가지가 동시에 국내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로 볼 거고요. 거기에 외국 인도 수출도 있고 위탁 가공무역도 있고 등등등 뭐 위탁 판매 수출도 있고 해요. 거기에 세 번째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이고 단 그 경우 금지금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들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부터 볼게요. 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끊고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끊고 국외에서 국내로 끊고 국외에서 국외로 끊고 아, 국외가 하나씩 다 들어가는구나. 국외 없으면 안 되거든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건 안 돼요. 국내에서 국내로는 있으면 안 됩니다. 말장난은 안 쳐놨네요. 그래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 국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영세율 적용하시는 게 맞아요. 자, 3번.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자, 3번 어디가 틀렸는지 읽어드릴게요. 외교 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끊으세요.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 끊으세요. 자, 내국인에게 줄 그으시고요. 내국인에게를 여러분 칠판 이제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내국인에게를 내국인 외의 자에게로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국인에게를 우리 기타 외화 획득 용역에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4가지가 있잖아요. 수출하는 재화, 국외 제공 용역, 외국 항행 용역, 그 다음에 기타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의 법조문에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와, 외교 공간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뭐 이런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국인 외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했다.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내국인에게라고 바꿨어요. 내국인에게가 되면 이거는 그 수출 거래처럼 안 보는 거예요. 외화 획득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국인에게는 X고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로 고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외화 획득에 기여를 하려면 내국인이랑 거래한 거 말고요. 내국인 외자랑 거래한 거여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시고. 이제는 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니까 관련된 기타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해서도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앞으로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온 우리 세무사인 친구도 있고요. 학생도 있고요. 세무사 실무 한 4년 한 학생도 있고요. 사실은 공무원 실무자인 학생도 있어요. 7급 공무원 시험 보시다가 지방직으로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찌됐건 최근까지 공부를 뭐 한 5년, 6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 야, 나 이거 어떻게, 이거 이제 강의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문제를 간접의 공납부세액이 아무리 숫자가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숫자 문제로 응용 문제가 나올 줄이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앞으로 그렇다고 내년까지 2021년까지 조정 점수인데 이거를 죽으라고 다 할 수는 없고. 실무자인 이제 한 명은 또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이신데 뭐 여러 명이 모였는데 얘기를 하는데요. 한 명은 또 뭐라고 해요? 선생님 집행기준보다 어려워요. 이게 이제 집행기준, 뭐 징수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국가직 공무원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에서 조사요원 실무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요새 그 강의도 하거든요. 나중에 국세청 가서도 우리 만날 거야. 조사요원 실무 강의하거든요. 그 내부 자격증 그거 안 따면 안 돼요. 근데 거기 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말 문제가. 와, 이건 진짜 실무자들한테도 이런 문제 내면 못 찾겠다 싶은 문제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은 지문들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60점, 65점 정도는 기본 문제예요. 근데 그 기본 문제만 풀어도 60점, 65점 나오지 않느냐 하기에는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특히 5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고 약간 6번 문제도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디테일한 규정들이 한 4개 이상 섞이면 여러분이 그 느끼는 어떤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이번 시험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7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본적인 뼈대를 물어보되 그동안 안 물어봤던 문제를 응용 문제로 많이 물어봤고요. 2017년에 우리 국가직 공무원의 세무직에 세법 원점수 20점이 합격했어요. 조정점수 40점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원점수 20점이면 4개 맞춘 사람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자신감만 가지시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제껴도 돼 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연습시켜드려요. 그러면 75점, 80점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건 나 모르겠어. 나 다 모르나? 이렇게 긴장하고 쫄아있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약간 마인드 컨트롤하는 훈련도 해요.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6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특히 6번에 3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지금 모의고사 아직 안 본 상태다. 지금 나는 모의고사로 연습하지 않은 상태고 그냥 기출문제, 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한번 봤다 그러면 아직은 보지 마세요. 제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나왔고 얘는 한 번 건드리고 다시 안 나오는 문제도 꽤 많거든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문제다 그럼 제가 계속 응용해드려요. 한 10번 이상 바꿔가지고 모의고사 때 내드리거든요. 한 번 내고 안 낼 것 같으면 제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제낄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건 조금 어려운 지문이니까 얘는 나중에 심화학습으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서 또 연습하시기로 하세요. 문제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 제2기 2020년 제2기다. 그러면 7월 1일에서 12월 30일 1일 언제 2020년 자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 말고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게 자은기할부, 중간지급조건부, 우리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이죠. 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지금 문제 밑에 단서의 당구장 표시로 두 번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 대가 수취 시점이 동일하다. 그러면 표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대가 수취 시점이 받기로 한 때잖아요. 그러면 받기로 한 때가 7월 25일이니까 우리 전력의 계속적 공급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언제? 7월 달에 해당되는 거니까 7월 25일이니까 여기는 과표에 포함시키시는 게 맞고요. 그냥 숫자만 쓸게요. 자, 재화의 외상 판매다. 여러분 외상 판매는 인도일을 공급시키로 합니다. 인도일이 언제예요? 6월 달이니까 외상 판매는 1기라서 2기 과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공급 시기를 물어보는 응용 문제예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받은 때가 받기로 한 때니까 가서 보시면 얘는 장기할부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2021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날짜 잘 보셔야 돼요. 약간 좀 치사하죠. 7월 25일 맞네 이러셨으면 안 돼요. 날짜도 연도도 봐야 돼요. 2021년이 아닌 거예요. 우리 2020년 거니까. 자, 마지막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대가 전부를 받고 즉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미리 선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키로 합니다. 그러면 발급한 때가 언제예요? 6월 25일 날 대가 받고 즉시 발급했으니까 6월 달이죠. 얘는 선세금 계산서, 선발급 세금 계산서.
대해서는요. 언제? 6월 달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500만 원. 이론으로 보면 되게 간단한 예상 가능한 영역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하는 문제라서 시간이 없었을 때는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은 난이도 그냥 기본 문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 여러분 4번 이건 답만 할게요. 4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자,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다른 말이 없을 때는 누가 공급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위탁자가 공급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담보로 한 거라던가 다른 법률에 의한 거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케이스고요. 이거는 뭐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9번 갑니다. 9번하고 10번이 둘 다 국세징수법인데요. 올해는 구급시험 문제가 징수법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좀 법조문으로 안 나오고요. 9번 같은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약간 판례 개념이나 사례 개념으로 나왔고 10번도 조문보다는 약간 조문을 응용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징수법 문제 2개가 날아가니까 더 어렵죠. 뭐 틀렸다 이건 아닌데 어찌됐건 체감 난이도가 좀 그랬던 케이스고요. 자, 9번 도세 채권자인 국가의 사회행위 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1번 납세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행위 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재산 처분을 한 행위가 사회행위라는 것은 국가의 국세 우선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기일보다 빠르게 가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 그럼 만약에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회행위다. 그럼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처분한 시점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 개념으로 푸시는 문제예요. 원래는 집행 기준으로 감이 있어요. 근데 집행 기준은 어떻게 다 해요? 세법 자체도 많아 죽겠는데 국세청 내부 직원들이 활용하는 집행 기준도 엄청 두껍고 사실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세법 개론책보다 더 두껍거든요. 아니 우리 세법 개론이랑 같이 합하면 내용이 글자가 엄청 깨알같이 잡고 대법원 판례니 뭐니 하는 거 다 있어요. 그것까지 공부를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합격 전략상 이런 것들은 약간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느낌상 이상하잖아요. 재산 처분 행위가 사회행위다. 그러면 처분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국가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세무공무원은 체납 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더니 세무서장이 저당권을 취소시켰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부인할 수 있다 X 소송을 법원에 걸어가지고 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행위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되셨죠? 세무서장이 하는 거는 징수 업무지 무슨 저당권 설정한 거 없애고 이런 걸 할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부인할 수 없다. 3번 세무공무원이 사회행위 이건 너무 답을 찍어도 3번은 찍으면 안 돼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기간은 그 소송이 취하, 각하 등 납세자가 이긴 경우 국가가 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죠. 이걸 뭐라고 하죠? 정지라고 하죠. 진행된다 X 진행되지 아니한다. 되셨고요. 자, 4번으로 가셔서 세무공무원은 4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끊으시고요. 납세자가 국세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신탁이니까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를 했는데 그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를 했다든가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막 명확하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7급에서 좀 옛날에 2008년, 2009년 이럴 때 어렵게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7급 문제 약간 느낌을 그대로 갖고 가는 문제예요. 근데 이 9번 문제는요.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 간에 읽어보기용으로 쓰세요. 읽어보기용으로. 되셨죠? 앞으로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아까 5번 문제는 욕은 나오지만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9번 문제는 그냥 여기 있는 질문들만 그냥 그래 그거 좀 이상하네. X네, O네 이것만 아실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막 갑자기 사회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리소송 파고들지 마세요. 공부 영역을 확장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10번.
국세 징수 법령상 납세 증명서의 미납 국세 등에 대한 열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지를 봤고요. 제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풀었어요. 풀고 채점을 했는데 나 100점 아니야. 95점이야. 아니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10번 문제를 사실은 제가 잘못했죠. 1번부터 4번까지 읽었어야 됐는데 1번하고 2번 읽다가 2번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게 좀 게을러갖고 그런데 다시 뭐지? 뭐 틀렸지? 이거 다시 보니까 진짜 4번이 명백하게 틀린 게 있네. 근데 2번이 좀 문제가 이상하거든요. 근데 수험 목적상 만약에 5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뭐 이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10번에 1번 임차인이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고요.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는 경우 끊으시고요. 임차인이 아니에요. 원래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예요. 원래는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이게 법조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조문을 완벽하게 거의 외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외우시는데 저도 당연히 외우고 있죠. 근데 임차인 되고자 하는 자가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거라서 사실 임차인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 치고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려는 하는 경우 끊으시고요.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괄호 열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끊고요.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괄호 닫고. 아직 미납했어요. 체납액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체납되지는 않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 그럼 여러분 신고하게 되면 법정기일이 도래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상태에서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지 못해갖고요. 혹시라도 임대인이 체납을 하게 됐을 때 공매로 재산이 매각돼서 국세 우선권의 예외 사유 뭐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으면 신고한 국세는 법정기일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신고하는 국세는 원래는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 신청에 응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디테일한 규정도 있으니 나중에 공부할 때 확인을 따로 해보기로 하고요. 2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끊고요.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세 납세 의무는 끊으시고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끊고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여러분 1번하고 2번 다른 문제입니다. 2번은 납세증명서고요. 납세증명서는 뭐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또는 부가가치세 신탁회사의 물적 납세 의무 우리 채무자유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어쩌고 저쩌고 환가유예 등을 줄여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납세증명서가 발급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의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이 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기한과 법정 납부기한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확정은 되었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체납되지 않은 상태이고 납세증명서에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이 돼요. 체납액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가 무슨 뜻이야? 이러고 사실은 문장이 이상해갖고 뭐래 이러고 넘어갔던 거예요. 뒤를 안 읽고. 좀 확인할 수 없다를 그래서 지금 좀 공무원인 분들한테 다 보내봤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석되세요? 도대체 뭐라고 쓴 거예요? 했더니 의견이 분분하죠. 그냥 체납액이 없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막 이러고 아직 체납 안 됐으니까 체납세액이 없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결국은 문제가 답이 4번이 확실하게 X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을 하시면 되는데 참 2번도 그래요. 그냥 그래서 어찌됐건 동그라미 2번이 납세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건 그냥 해석이에요. 왜냐면 법조문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냥 개념으로 물어보신 건데 만약에 4번이 정말 명확하게 X가 아니었다면 좀 이의 신청하자고 할 만한 문제예요. 근데 4번이 명확하게 X니까 답은 4번이 맞아요. 애매하다 그럼 그냥 세모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얘를 명확하게 해주자면 제 구미에 맞게 하자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체납액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건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체납이 안 됐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없는 거다. 뭐 그냥 그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모짜리 지문이고요. 자, 3번. 이건 납세증명서는 언제? 우리 해외 이주 신고, 내국인이 해외 이주할 때는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뭐 찍어도 3번은 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문장이 어려워도 4개 중에 1개, 2개는 쉽습니다. 3번은 X,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니까 지워버리시고요. 4번, 미납국세 등의 열람으로 끊고요. 임대인에게 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끊으시고요. 여러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과 4번, 신고했으나 납기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거, 고지서가 발급이 됐지만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를 둘 다 아직은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가서 우리 열람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동그라미 1번이 맞다면 4번이 틀려야 되고요. 4번이 맞다면 1번이 틀려야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1번과 4번이 같은 개념인데 4번이 틀린 지문죠. 열람할 수 있다라고 고쳐가지고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2개 확정이 됐어야 돼요. 고지서가 발급이 됐거나 신고가 됐는데 아직 체납이 안 된 상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이거를 열람할 수 있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문제가 워낙에 어려워서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잠깐 풀었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 1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1번은 사업자 등록 관련된 절차 규정이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는 중하. 자, 3번 보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끊고 사업자가 사업 개실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자, 줄 긋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끊으시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를 줬는데 등록증을 발급을 해줬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료상이 돼요. 가공세금 계산서 막 남발하고 이런 탈세 온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하루라도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일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납세자가 하는 기간이고요. 얘는 뭐예요? 20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말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X. 자, 여러분 12번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12번은 지금 현재 가책형. 자, 12번은 일단 삭제하세요. 삭제. 지금 현재 답이 2번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1번 문제는 어디가 틀렸냐면 일단 1번, 3번, 4번 확실히 틀렸어요. 1, 2, 3, 4번 중에서 확실히 틀린 게 1번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끊고 법정기부금은 끊고 자 금전 외의 자산은 현물기부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자 시가가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지우시고 장부가액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자 3번은 이건 맨날 하는 거죠. 여러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자에게 싸게 팔거나 비싸게 매입하였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정상가액. 여기는 시가가 아니고 기부금, 의제기부금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제기부금은 시가 기준으로 가면 틀리고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가가 아니고 정상가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기부금으로 본다가 맞고요. 4번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이 기부금은 손익의 귀속 시기가 현금주의 이렇게 줄여선 이렇게 현금주의라고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급한 때로 귀속 시기로 하는데 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는 것이 아직 돈을 안 줬지만 기부금은 비용 처리 먼저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안 됩니다. 계상한 연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손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 여기 현금주의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거니까 자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번도 틀린 지문, 2번도 틀린, 3번, 4번도 다 틀린 지문이 맞는데 동그라미 2번 왜 이건 문제 오류예요. 이건 이의 신청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건 X 문제 오류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집 같은 걸 할 때는 다 문제 올바르게 수정해서 해드릴 거고요. 얘가 2019년에는 맞는 지문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틀린 지문이 된 지문이에요. 종전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개정세법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안 그래도 다른 문제도 어려운데 난이도가 더 어렵죠. 근데 여기서 뭐 무슨 논란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실 때는 X 치세요. X 치시고 다른 기출문제 우리 뭐 단원별 기출문제 강의 이런 데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한데요. 우리 2020년 개정세법 중에 어떤 게 있죠? 기부금 관련해서 자 당해 연도 이번 연도에 기부금이 있고 또 지출한 기부금이 있고요. 전기 이전에 한도 초과로 송금 불산 입대. 한도를 따지니까 법정, 지정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중에서 전기 이전에 송금 불산 입된 전기 이전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2019년 말까지는 순서가 뭐부터 송금 산입을 해줬냐면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해줬어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되고요. 삭제가 되고 지금 현행 규정 2020년 1월 1일부터는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자, 2월 된 걸 먼저 공제하고 얘를 나중에 해줘요. 그래서 2월 그러니까 전기 이전에 송금 불산입된 거를 지금 문장에서 어디가 틀렸냐면요. 법정 기부금이 송금 뭐라고 적혀 글씨가 안 보여. 자, 송금 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송금을 산입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삭제가 된 거고요. 얘가 2019년까지 규정이고요. 2020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법정 기부금의 한 범위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여기를 바꾸셔야 돼요. 조문이 바뀌어 있어요. 신구법 비교로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중간중간 안내해드리기는 하는데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시면 종전 규정하고 최근 규정하고 이번에 바뀐 규정을 다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규정 조문의 5항이 이걸로 바뀐 거고요. 없던 6항이 신설이 됐어요. 왜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없던 6항이 신설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전기 이전 한도 초과로 송금 불산입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그때 뭐부터 공제한다? 전기 이월된 것부터 공제한다. 그럼 전기 이월된 거를 공제하고 남으면 전기에 송금 불산입돼서 이번 연도로 넘어온 거를 먼저 공제하고 숫자가 남으면 걔를 이번 연도 걸 공제하는 거고요. 그래 또 금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명백한 오류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지금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걸 뭐 지금 이의 신청해요 말아요 이런 얘기할 건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셨던 분들 문제 X 1, 2, 3, 4번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보고 넘어가시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 일단은 뭐 이 중에 세모에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XXX 세모면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틀린 포인트를 어디로 잡냐면 법정 기부금이 송금 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가 바뀌어야 돼요. 뭐요? 법정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올해 개정세법을 싸그리 무시하는 종전 규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마 조금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개정된 거기도 하고 개정이 체크가 안 되신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3월달 시험 보기로 했다가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시행시키나 뭐라 이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문제 오류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 신청이 정말로 확실하게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문 4개가 다 틀렸거든요.
너무 엄격하게 보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2번이 정확하게 2019년 12월 31일자로 끝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법 조문상으로도 삭제가 된 부분이기, 삭제라기보다 제가 적어드린 게 법 조문이 바뀐 부분이에요. 그냥 적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12번은 고민하지 마시고 X 쳐놓으세요. X 쳐놓으시고요. 이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로 문의를 일단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는 뭐 공지를 따로 할 거예요. 자, 13번 가셔가지고요. 근데 오히려 또 좋아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가지고 헷갈리셨던 분들은 뭐 아마 이유 신청이 혹시라도 이제 이유 신청이 들어간다 그러면 받아들여지게 되면 모두 정답 처리가 될 거고요. 작년 말고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 2018년 그쵸? 그때 서울시 기출문제가 서울시 구급 문제였어요. 네, 서울시 구급 문제였고요. 구급 문제가 나올 때 세법의 시행 시기가 6월 20일 신기하게 바꿔요. 날짜를 연도 초에 바꾸면서 시행 시기가 도래해야 세법이 이제 맞는 지문이 되거든요.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들은 시험 문제로 내시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험이 6월 23일이었어요. 근데 개정될 걸 알고 계시니까 날짜를 사실 조금 약간 미스하신 거죠. 그 개정된 부분이 교수님들도 약간 실수하시거든요. 그래서 6월 23일자로 시험을 봤는데 시행 시기가 6월 27일인 지문이 이제 정답인 걸로 나와서 이유 신청 들어가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도 틀린 지문인 걸로. 그래서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일단은 너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특히나 1번, 3번, 4번 틀린 부분들은 워낙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13번. 여러분 법인세 문제가 의외로 간단하게 오랜만에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 법인세 중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은 소득세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소득세에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은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부당한 행위와 계산이다. 그래서 입금 산입에 세무 조정을 해버리는 세금을 증가시키는 거를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죠.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려면 회사가 손해가 나야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자산을 싸게 샀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소득세에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손해가 안 났으면 부당이익이 아니에요. 조세 부담이 안 줄어들거든요. 2번,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물 출자를 했다. 현물 출자를 했다는 건 내가 어떤 자산을 주고 더 많은 주식을 받았다 이거예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세금 많이 내시면 돼요.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3번,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았어요. 서비스 제공을 싸게 받으셨어요. 회사에 이익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회사에 유익한 케이스. 그런데 4번, 무수익 자산 매입.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쓰레기를 돈 주고 사왔다 이거잖아요. 얘는 안 봐도 1, 2, 3번 헷갈렸어도 4번은 금액도 따지지 않고 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5%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부당이익이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간단한 지문이 나온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문제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요.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글쎄요. 여러분 양도는 뭐 어차피 쉽게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계산 문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고요. 1번은 모의고사에 예전에 한번 냈던 지문인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올해 냈던 지문인데 찾아보시면 있으실 건데 양도 쪽은 꼭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취득가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안분하거나 할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 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나왔는데 너무 현장에서 힘들어하셔가지고 일단 읽고만 넘어가세요 했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답은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3번, 2번, 3번, 4번이 틀린 지문인데 그나마 2, 3, 4는 OX를 찾기가 쉬워요. 일단 틀린 것부터 보겠습니다. 2번. 자,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여러분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워낙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은 찍어도 안 돼요.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이건 제가 양도소득 관련된 기본 이론 해드릴 때 무조건 용어 읽어드리죠. 용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택이란 사실상의 공부상의 주택, 우리 그 등기부등본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나 우리 뭐 주택을 건축물 대장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상, 공부는 서류상의 주택으로 돼 있는데 상가로 쓰면 사실은 실질은 상가잖아요.
주택으로 상가로 돼 있는데 주택으로 쓰면 실질은 주택이죠.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어떻게 돼 있다? 공부상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국기법을 하셨으면 실질과세 원칙이잖아요. 서류상으로만 주택으로 구분된 걸 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근린생활시설 사가지고 집으로 살겠어요. 세법 피해갈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상 현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틀렸고요. 자, 4번은 여러분 4번은 너무 간단한 거죠. 이거는 맨날 하시는 거. 우리가 이자소득 공부할 때 제가 뭐부터 하죠? 채권의 매매 차익 나올 때 그냥 아예 주식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양도는 주식을 팔았다. 일시후발적인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주식은 원칙이 상장 주식이 있고요. 비상장 주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장 주식은 원칙은 양도, 주식의 양도가 있었을 때 자, 상장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는 미열거 소득이다라고 하죠. 열거가 안 된 거예요. 열거주의 과세에서 열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자, 또 1 또는 2로 가는 거고요. 1이 뭐냐? 대주주 보유분. 이 대주주가 출국하게 되면 이름이 국외전출자로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있지만 이 대주주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이다 그럼 1% 이상 지분 가진 자, 코스닥 상장이다 그럼 2% 이상 지분 가진 자,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그럼 4%, 비상장은 대주주 따질 때 여기는 뭐 상장이니까 여기까지만 적고요. 비상장은 4% 이상이 대주주고요. 자, 시가총액 얼마? 10억 원 이상. 얘는 동일하게 갑니다. 둘 중에 하나에 걸리기만 하면 대주주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얘네들 하고요. 또는 장외, 거래소 시장 바깥에서 거래를 했다. 이 두 가지는 무슨 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요.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물론 여기도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뭐다? 원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너무 디테일하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이겁니다. 4번 보시면 14번에 4번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밑에 줄 끝에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해서 양도했으니까 장외 거래도 아니에요. 그러면 상장법인의 주식 중에서 대주주 보유분도 아니고 장외 거래분도 아니다. 그러면 과세 못합니다. 왜? 미열거니까. 그래서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주식 관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되나가 틀렸어요. 되게 비과세 소득은 그리고 여러분 양도소득에서 3개밖에 없어요. 농지의 교환분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1세대 1주택 3개밖에 없어요. 이름을 좀 자세히 한번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이제 일반적인 지문이고요. 1번 옳은 지문. 그래서 일단 1번 실질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끊으시고요. 자, 토지, 건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끊으세요. 자, 구분기장을 했는데요. 얘가 안분 계산한 가액과 얼마? 3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구분기장이 뭐냐면 토지,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토지가 1억이고요. 건물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1억이라고 했는데 구분 계산을 법정 산식에 의해서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토지가 6억이고 건물이 6억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조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건축물 부분이 주택이거나 그러면 주택 부수토지나 뭐 이런 것들의 금액 가액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게 있고 비과세가 안 되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이 자,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땅이 엄청 크고 이게 주택 건축물 부분이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 부수토지 부분의 양도와 주택 부수토지를 벗어나는 토지의 양도 이런 걸로 다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계산 구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머리를 잘 써가지고 조작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세금이 최대한 비과세되는 쪽이나 감면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계약서를 자기들끼리 쓰기 나름이면 어차피 돈 받는 사람은 11억만 받으면 되니까 원래 가액이 한 5억 5천, 5억 5천 정도 되는데 걔를 아니면 6억, 5억 이 정도 되는데 걔를 1억, 10억 이런 식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10억을 몰아가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 따라 그냥 만약에 토지 건물 퉁쳐서 11억이라고 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방식대로 계산한 거보다 30% 이상 차이 나게 계약서에 적었으면 엎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읽어놓으세요. 되셨죠? 하시고요. 자, 1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납세 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 문제고요. 동그라미 1번 국기법은 공유물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 처분비는 끊고요. 연대 납세 납부할 의무를 지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대납세무 공유물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기본법상 연대납세무 첫 번째, 두 번째 분할 합병에 따른 연대납세무 세 번째 신회사 설립에 따른 연대납세무 항상 배우는 거죠. 2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 자, 양도소득 금액은 무슨 세법? 소득세법. 종합소득세건 양도소득세건 퇴직은 공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건 양도소득세건 간에 어떻게 한다?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에 대해서는요, 연대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게 각자 납세의무를 지고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국기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끊고요. 자, 밑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법인 아닌 단체 자, 끊고요. 이거 모의고사 때 해드린 거잖아요. 줄 긋습니다.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 체크하시고요. 자, 납세의무를 일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게 돼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건 모의고사에서 다행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가지고 아마 이건 잘 쉽게 찾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다만 걱정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앞에서 읽다가 뒤에를 못 읽었으면 어떡하나. 시간을 쫓기면 안 돼요. 진짜로 시간 줄여갖고 하는 연습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우리 인격 파트에서 국기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고요. 국세기본법은 이거를 규정을 하고 있죠. 당연법인의제가 있고 신청과 승인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얘는 그냥 법인세로 가는 거고요. 위 이외의 단체. 그러니까 줄여서 이렇게 써서 그렇지만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이외의 단체예요. 는 원래 얘가 어디로 가요? 얘가 법인세, 납세 의무. 소득이 생기면 법인세로 가는 거고요. 소득이 생기면 얘가 어디로 와요? 소득세로 오는 거예요. 위 이외의 단체가 만약에 개인처럼 봤는데 손익분배를 한다. 손익분배를 실제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손익분배 비율을 정해놔서 아직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할 거다. 그러면 얘는 뭘로 봐요? 공동사업으로 본다. 얘기 뭐죠? 단체 구성원이 납세 의무를 지고요. 단체 명의로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익분배도 안 하고 있고 손익분배 비율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단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때는 구성원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단체에서 일부 구성원에게만 손익분배를 일부 했어요. 일부만 한 거예요. 일부만. 그러면 어떤 단체가 번 돈 중에서 손익분배를 하는 거를 노란색이라고 쳐보고요. 하려면 다 하는 거고 안 하려면 다 안 하는 거여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단체 안에서 일부 구성원한테는 손익분배를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익분배를 안 하고 그냥 단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서 봐야죠. 손익분배를 받은 자는 각자
받은 구성원이 납세물을 지는 거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손익분배한 거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위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이 일어난 거예요. 횡령. 맞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얘네들은 몰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줄 수는 없어요. 일부만 손익분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 이외의 금액이다 그러면 누가 납세물 지는 거예요? 단체 명의로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일부 했다 이거 설명드린 내용이죠. 모의고사 할 때 했던 내용이고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15번에 3번 보시면 법인 아닌 단체 중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법인 아닌 단체에 끊고요. 자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됐다. 그럼 이익 분배받은 자들은 각자 납세물을 지는 거고요. 자기가 분배받은 만큼 나머지 일부 구성원한테 분배한 이익을 뺀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누구한테? 단체한테 납세물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대로 쪼개 갖고 가시면 돼요. 일부 부분. 그래서 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은 기출문제 뭐 옛날에도 나왔던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문제 16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되게 디테일한 규정이 나왔어요. 자,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동그라미 1번 법인세 과표를 신고하는 경우 끊으시고요. 신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신고를 할 때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을 하면 사회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배당상여 중에서 사회유출 소득처분 중에서 배당상여 기타 소득이 있을 것이고요. 배당상여 기타 소득을 세무조정을 하면 소득처분이 바로 생기니까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지급한 걸로 보아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번 외우셔야 되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인데 3번, 4번 먼저 볼게요. 3번. 세무서장 또는 지방구세청장이 끊으시고요. 줄긋 씁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하고 끊으세요. 통지한 경우 줄긋이시고요. 자,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누구에게?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게 자 세무서장, 지방구세청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다는 얘기는 이 법인이 스스로 수정신고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나와야 사회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이 나오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신고 개념이 필요한데 자기 스스로 수정신고한 게 아니고 이 경우는 뭐예요? 경정받은 거예요. 결정 또는 경정을 통해서. 그래서 과세관청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한테 통지를 먼저 해줄 거고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요. 당연히 주주나 또는 상여 기타 소득 처분받은 자들한테 너네한테 법인이 조만간 원천징수 할 거야 라는 사실관계는 안내를 해주고요. 거기다 금액까지는 적어주지 않아요. 법인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맞는 지문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별표 치고 기억하시고요. 다 처음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자 4번 특정 법인의 법인세 과표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끊으시고요. 자,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그러니까 우리 소득 처분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배당과 관련하여 줄긋습니다.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는 경우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당연히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는 거는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을 했기 때문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일어나는 거고 한꺼번에 같이 얘는 불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소송 갈 수 있냐 없냐예요. 이거는 위법부당한 처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얘가 행정소송이냐 뭐냐 이런 거 바꾸실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불복 갈 수 있고 소송으로 나중에 갈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를 증가시켰으니까 소득처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가랑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2번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이자가 원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말로 할게요. 이자 소득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중 투자신탁 수익분배금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자도 원래는 거기까지 외우기도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법인세법상 이자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그 원천징수를 할 때 그 자체가 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집합투자기구다. 그러면 그때는 원천징수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이자 소득 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에 귀속된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의무가 없다예요. 원래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자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원래 그게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굉장히 원천징수의 끝판왕에 거의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 15번도 거의 문제 5번 같은 수준의 난이도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아마 해설 강의 들으시겠죠. 다들 여기 이제 등장하는 몇몇 학생들도 들으실 텐데 한 두세 분이 막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다고. 이것도 듣도 보도 못한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용어가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정도 난이도는요. 지금 제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은 다 7급에서도 옛날에 어렵게 나왔던 정도 수준의 정말 기절하겠다 싶은 정도의 문제. 그랬을 때 나오는 문제라서 7급 모의고사에서는 하거든요. 왜냐면 7급은 원점수잖아요. 7급은 100점 맞으면 그게 그냥 그 100점인 거예요. 80점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80점도 아닐 수도 있지. 조정이 들어가면. 그래서 조정 점수로서 그리고 뭐 100점짜리 국어 국사하고 아무리 100점 그러니까 원점수로 100점 맞아도 점수가 80점으로 쪼그라드는 우리 선택 과목하고는 다르잖아요. 9급 시험이 지금 잘못돼 있으니까 좀 잘못돼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전공 과목이 너무 괄시를 받고 있죠, 시험에서. 전공 과목이 너무 괄시를 받으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학생들 생각해서 조금 약간 숨을 쉴 수 있게 문제를 내주셔야 되는데 숨을 목을 조르고 계세요. 거의 목 조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7급 문자로 쳐도 너무너무 난이도가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잔소리 왜 해요? 처음 해볼 때는 기출문제가 한 3회독이 뭐야? 한 10번 해갖고 기출문제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얘는 만약에 제가 5번을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한 3번째 이후부터 보세요. 세 번째, 한 2번 정도까지는요, 이러고 가지고요. 한 3번째, 4번째부터 외우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때쯤 되면 기본세법 한 2회독 이상 돌렸겠지 뭐.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 16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17번, 얘는 이제 그래도 살겠다. 자, 국세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표화세액을 정부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요. 자, 법정기일은 언제죠? 결정했다는 거는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고지서 발송을 했다는 얘기니까 발송일. 도달일 아니고 발송일이죠. 신고하는 세목은 일단 법정기일이 신고일이 되죠. 신고 기한이 아니고. 자, 2번. 그러니까 원칙적인 게 신고일 또는 발송일 둘 중에 그러니까 그 고지서 발송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번. 납세자가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저당권 설정 계획을 한 경우에는 끊으시고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특수관계인하고. 근데 간주한다라는 거는 어디든 여러분 간주한다는 거는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간주한다라는 규정은 제가 남정선을 남자로 간주한다 그러면 제가 주민등록증 꺼내 보면서 야, 나 뒤에 2로 시작되니까 나 법정 여자야 라고 하더라도 여성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래 알겠어 너가 여성인 반증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로 간주된 순간 군대에 왜 안 갔다 왔어? 빨리 군대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민증을 들이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간주는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저당권 인정할 수 없다는 거면 국세 우선권에 예외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추정한다로 바꾸셔야 돼요. 추정한다, 간주한다로 바꾸는 문제가 또 나오네. 공무원 시험에서. 좀 가지가지 내세요. 열심히 연습해야지 뭐. 자, 하시고요. 자, 나머지 3번,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조세 불복 및 그 관련 제도인데요. 이거는 올해 개정도 좀 있어요. 1번 조세 심판관 회의는 조세 심판관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정할 때는 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그냥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여러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조세 쟁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는 우리 그 불복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조세 쟁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아요. 압류하고 이런 것들은 정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매각은 멈춰야 됩니다. 수의계약 사유 중에 두 번째 사유 어떤 거? 부패 등의 사유로 심각하게 빨리 감량되거나 손실될 여지가 있다.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럴 때는 불복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그래서 부패 변질 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아니니까 얘는 이제 그 단서 빠졌고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않습니다. 공매할 수 없습니다. 원칙, 집행 부정지의 원칙. 하지만 공매는 멈추세요. 왜? 국가가 질 수도 있으니까.
국가가 이미 졌는데 이미 재산을 매각해버렸다 그러면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읽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3번은 2017년에 바뀌고 워낙에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은 못하지만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할 수도 있고 별도의 불복 없이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없이 어차피 한번 불복한 거니까 행정소송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이의 신청만 안 되고 다른 건 다 되죠. 그래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최근 개정이죠.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개정 마지막에 처리해드린 거고. 자, 19번 가셔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서류 명의인 그 동거인 등 법정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끊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끊고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분 수취인 부재 반송, 등기우편 수취인 부재 반송은 공시송달 가능한 사유입니다. 자, 연대납세무자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시고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류 송달할 때 징수상 유리한 자에게 송달하시면 됩니다. 단 뭐와 뭐는 고지와 독촉은 무조건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이고요. 여러분 3번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죠. 유치송달,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송달의 경우에는 유치송달이 가능합니다. 두고 올 수 있죠. 두고 올 수 있다. 두 번 그 문장의 끝부분에 둘 수 있다. 서류를 둘 수 있다. 이게 유치송달이 가능하다 이건데요. 여러분 유치송달은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유치송달 못합니다. 신문 던지듯이 던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송달 받을 자 본인이 있거나 아니면 송달 받을 자의 종업원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주변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없을 때는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놓고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신문지야? 옛날 요즘은 뭐 신문 거의 안 보시지만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자전거로 신문 배달하시고 이러신 분들 집에다가 휙 다 던지고 가시죠. 사무실 앞에도 저 사무실 개인 사무실 할 때도 항상 신문 2개 정도씩 봤었거든요. 근데 신문 항상 회사 딱 출근해서 문 따면 그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신문. 그냥 던져놓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서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뭐 유치송달이 가능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다라는 말이 있을 때 유치송달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 말이 없이 아무도 없을 때는 다시 들고 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세요. 단 처음 간 날과 마지막 간 날 사이의 기간이 며칠 이상? 올해 개정 3일 이상 되고 공휴일을 빼고 3일 이상일 때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면 그때는 어떤 동그라미 1번처럼 공시송달 가능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땐 두고 올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맨날 개념으로 물어보던 거.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느낌이 뭐냐면 법조문으로 내던 거가 약간 시험 문제 느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응용 문제로 개념을 진짜 정확하게 말만 해온 게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한숨이 또 나와요. 왜요? 앞으로 기본세법 공부하시는 지금 해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세법 다 하신 분들이니까 괜찮으실 텐데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한테 입문자들한테는 더 이해를 많이 해드려야 되고 더 사례를 많이 설명드려야 돼요. 그럼 재밌어요. 재밌는데 중요한 거는 조금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잠깐 한숨이 나왔어요. 더 좋기는 해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너무 말장난, 법조문,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안 틀려야 되고 막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또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 시험 문제 방향은 더 옳게 갈 수도 있지만 거의 지금 약간 2020년 시험 문제로 한 2014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약간의 시험 문제가 변형이 확 되고 있거든요. 2014년, 17년에 바뀌고 조금 유지가 됐어요. 그 형태가. 그러다가 이번에 또 확 바뀌었어요. 법조문이 약간 법조문 있는 그대로 한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뭔가 해석하신 내용으로 풀어서 문장을 적어서 그냥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또 오류가 될 텐데 싶은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근데 뭐 어찌됐건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지는 대로 해야죠. 주어지는 대로 하시는 거고 적응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나 연습하시거나 앞으로 기본세법을 하시거나 지금 뭐 초심자, 중급자, 최상급자 다 모여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응용 문제, 뭐 계산 문제, 응용 문제가 2017년 이후에 좀 많이 나왔었고요. 앞으로는
개념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 말만 하는 게,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너 실력되니라고 더 깊이 막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좀 전에 한숨은 이제 2020년 7급 문제 때문에 문제를 얼마나 어렵게 내려고 9급 문제를 이렇게 막 사람을 거의 막 이렇게 쥐고 흔들어 놓나 싶기는 한데, 괜찮아, 우리는 조정 점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조정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좋게 생각하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 19번은 그냥 동그라미 3번 워낙에 개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던지고 오지는 말자, 이거 하시고요. 4번은 뭐 그냥 아시는 내용이고요. 20번 잔소리 괜히 했다. 이거 어려운 문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자, 부가가치 세법 영상 공급할 때,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자, 이게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2021년 대비 시험부터는 수출의 성격도, 수출도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공무원 쪽에서는 뭐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갖고 7, 9급 통틀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만 풀 수 있게끔 수출에 대해서 뭐 안내를 해드렸는데, 20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이건 실무자들 줘도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20번 문제 찍어서 맞추셨으면 잘하셨어요. 찍었어도 2번하고 3번 중에 찍었어야 맞았을 거예요, 아마. 자, 1번 보시면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세금계산서 발급, 아예 못한 업종이죠. 얘네하고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택시, 노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1번은 X. 1번 찍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1번은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니까 면제되는 거고요. 자, 4번 갈게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끊으세요. 여러분, 국외에서 공급을 했다. 외국 나가서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상대방이 외국법인인데 한글 알겠어? 한글 뭘 알아요? 그냥 뭐야 무슨 종이딱지 하고 찢어버리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국외에서 공급하고요. 또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전혀 우리나라의 국세청에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먼저 할게요. 3번 물품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끊으시고요.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끊고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자, 괄호 칠게요. 3번에 괄호 열고 물품 등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괄호 닫고요. 동그라미 3번이 뭐냐면 위탁 판매 수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있고요. 외국 있어요. 얘가 대한민국의 A 사업자가 이게 위탁 수탁자인데 뭐죠? 위탁 판매죠. 그 얘가 위탁자예요. 근데 판매를 외국에 있는 사업자인 수탁 판매 사업자가 해주는 거예요. 어디다 팔아요? 여기다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 판매 보세요.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사실상 파는 거죠. 이거 분홍색 수출 맞죠?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죠. 따라서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랑 거래도 안 해. 둘이 누군가 소비자가 있다. 공급받는 자가 있다. 그러면 얘는 명백한 국외 거래죠. 외국에다가 판 거잖아요. 수탁자를 끼고 수탁자가 팔아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탁 판매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그라미 3번은 그래서 이게 위탁 판매 수출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이다. 되셨고요. 이거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위탁 가공무역하고요. 문제 20번에 동그라미 2번 지문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자, 이게 원료를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이거를 예전에는 말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출까지 우리가 영세율 공부한다고 수출의 특징을 다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양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세율 적용하는 거고 양도라는 말이 없으면 원료만 반출하는 거니까 얘가 양도라는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양도라는 말이 없을 때는 원료만 반출한 시점에서는 재활 공부로 보지 아니한다가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진짜 깊이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수출을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야죠 뭐. 문제는 20개밖에 안 되고 시간은 정말 코딱지만큼 조금 주면서 물어보는 거는 진짜 세무사 이론보다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세무사 시험 문제 40문제짜리 문제보다. 세무사 1차는 40문제 중에서 60점만 맞으면 얼추 합격하거든요. 물론 다른 과목이랑 다 기본 이상 평타를 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 60점에서 70점이면 만족스러운 점수인데 40개짜리 문제에서 그렇게 하는 시험에서도 안 내는 거를 여기서 20문제짜리밖에 안 되는 문제에서 내면 거의 공부하는 범위가 엄청 넓어져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해드릴게요. 자, 위탁 가공 모형은 뭐냐면요. 국내 사업자가 아까처럼 이제 외국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위탁 판매가 아니고 여기 수탁자가 있는 거예요. 수탁자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를 수탁하는 거고요. 위탁 가공은 수탁자가 가공을 해서 여기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위탁 가공 무역은 이렇게 거래하는 거라 얘는 국외 거래예요.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공급자하고 실질적인 공급 받는 자를 봤을 때 국가 경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 진짜 수출에 해당되니까 발급 의무가 없다로 가는데 얘를 진짜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업할 때 이거 안 했었는데 왜 시험에 나올 여지가 없는 부분들은 안 하는 게 맞지? 너무 많은 거 다 해봤죠. 모든 법을 다 하면 좋죠. 근데 그 시간에 국어, 국사 공부하셔야지 합격하려면. 특히 조정점수인 9급에서는. 그래서 하더라도 7급에서 하지 9급에서는 뭐 이것까지는 깊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갔거든요. 앞으로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내 사업자가 있고요. 얘가 국내 사업자 B에게 외국에 수탁 가공업자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를 빼고 나면 얘는 국내 거래죠. 이거예요. 그럼 이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가 외국의 수탁 가공 사업자한테 맡겼다가 가공을 맡겼다가 얘가 국내 사업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래요. 간단하게만 일단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원료 반출하는 거는 원료 반출은 얘는 원료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죠. 그렇죠? 대신 이게 외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세요. 얘가 얘한테 안 사면 그냥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양도될 때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뭐 이런 규정으로 가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이거는 이게 수출 수입을 같이 국내에서 도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영세율 적용을 해줘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양도되는 경우에. 근데 이거를 얘 입장에서 볼 거냐, 얘 입장에서 볼 거냐, 이렇게 오는 걸 볼 거냐, 머리 아파요. 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나 싶어요. 이거는 얘만 가지고 1시간 설명해야 되거든요. 사실 진짜로 하려면 사례를 들어가면서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그냥 하지 마시고 위탁 가공 무역하고요.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라고 풀어서 쓴 거 있잖아요. 얘는 무역이라서 결국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면 국외예요. 국외의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딱 6글자로 이쁘게 적었을 때는요. 거래 상대방이 얘는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는 사업자예요. 따라서 수출에 해당되고 그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격에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서 쓴 거는 사실은 무역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최초의 공급자하고 진짜 공급자하고 진짜 공급받는 자는 중간에 누가 껴있긴 하지만 정말로는 국내 거래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얘는 영세율은 적용해줘요. 왜? 수출 수입을 지원해주는 목적. 우리나라 얘를 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국내 사업, 그러니까 우리 공급받는 자가 그냥 뜬금없이 외국에서 그냥 사올 수도 있는 거를 얘를 통해서 사오는 거니까 얘 수출을 지원해주는 목적이에요. 이건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새로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얘가 있다가 추가로 이게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얘는 자 원료만 반출하고 아직 양도가 안 일어났을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양도가 일어났을 때는 공급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사실은 얘는 뭐다? 국내 거래이다. 국내 사업자랑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거래에 해당되므로 얘는 영세율 적용을 하되 세금 계산서는 국내 거래면 내국 신용장도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끊으시고요. 줄 긋습니다. 원료의 반출로서 체크하시고요. 자, 괄호 열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괄호 닫고. 이게 근데 그럼 선생님 수출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일단 아무 말 없이 분명히 동그라미 2번이 그냥 읽었을 때 위탁 가공 무역하고 비슷하잖아요. 위탁 가공 무역은 이름하여 그냥 6글자로 공식적으로 무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외국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합격표 제출할 일이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인데 동그라미 2번은 그거랑은 형태가 비슷한 듯하지만 결국은 국내 거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얘 실무자한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야, 이건 아니도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는 이제 친구 세무사한테 보냈거든요. 이거 문제 답 몇 번인 것 같아 했더니 답 없는데 막 이래요. 아니 그냥 쓱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실무상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도 아니지만 그렇게 막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번 문제도 난이도가요. 거의 뭐 별표 100개짜리 문제예요. 5번 문제라든가 16번 문제, 20번 문제. 전체 20개 문제 중에서 한 4개 정도 문제는요. 풀지 말고 그냥 딱 통밥으로 찍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잘 본 학생이 75, 80 이렇게 가요.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국세 징수법 문제도 약간 말장난을 이상하게 쳐놔서 그런데 낚인 부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보다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은 시험지 받고 지금 진짜로 한 2시간도 안 돼갖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제 내일쯤 되면 학생들이 좀 이제 너무 피곤해갖고 잠자다가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막 그때까지 막 연락 계속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아마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려도 2017년에도 막 95점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높은 고득점한 학생들은 있긴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 조금 2020년도에 시험 순서가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들이 생겨서 지방직 시험을 봤는데 그때 지방직이 조금 쉽게 나왔어요. 지방세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본 과목들이 아시다시피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그래도 쉽다라는 게 뭐 그렇다고 뭐 거저 얻어지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쉽다라기보다 그래도 평타 정도. 그래서 약간 괜찮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신감은 높아졌는데 솔직히 약간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살짝 누그러진 상태에서 저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방세를 보니 애매하네 좀 싶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측하기 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약간 긴장감이 아마 3월 달에 시험 보셨으면 더 잘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뭐 이런 걸 공부할 시간이 뭐 한두 달 더 있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약간 긴장감이 지방세 시험이 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문제를 이렇게 정말로 어렵게 내버리시면 학생들은 멘탈이 탁 깨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조금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붙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예상 점수만큼 안 나왔다고 좀 힘들어 하시는 거죠.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항상 세법이 95, 90 나오는 학생이 정말 죄송해요. 저 75점 나왔어요. 되게 잘 봤는데 제가 잘했어. 점수 넣어봐 했더니 점수가 거의 전체에서 뭐 굉장히 상위권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그런 거 이제 예측 시스템에. 그래서
세법 올해 2020년 9급 세법 문제는요. 이거에 대한 절대 점수로는 어떤 본인의 실력 판단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합격자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우리 그 면접 합격자까지 나오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 연수원 들어가시기 직전쯤에 내부 분석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나오면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번에는 조정 점수가 그러니까 우리 40점은 넘어야 되니까 40점이 되는 기준이 원점수로 몇 점이에요 할 건데 분명히 40점 미만 점수가 나올 거예요, 올해. 2017년급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70점 정도는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기본세법을 그냥 어려운 문제 안 하고 충실하게 학습만 하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앞으로 연습하셔가지고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안 틀리는 거. 쉽다라기보다 기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안 틀리는 거 위주로 먼저 앞으로는 계속 더 강조해서 연습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것만 막 연습하는 건 의미 없어요. 쉬운 것부터 해야죠. 우리 사과도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죠. 그렇죠? 쉽고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들 4문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중에 2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문제, 2문제는 혹시라도 말장난 문제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연습해 놓으면 좀 괜찮은 영양가 있는 문제, 영양가가 있다 싶으면 모의고사를 연습시켜 드릴 것이니까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 좀 어렵다 싶은 거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뒤로 제끼세요. 언젠가는 제가 반복해서 연습시켜 드려요. 그리고 좀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선생님이 이거 쉽다고 그랬는데 기본 문제라고 했는데 나 이거 헷갈렸는데 하는 부분들은 이론서를 다시 보시면서 해당 관련 그 테마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0년 9급 시험 대비해 봤을 때 2021년 시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2020년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그러고 나면 2, 3년은 또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문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예측되는 그 유형에 맞춰서 앞으로 강의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세법 공부 어려운 거 위주로 하지 마세요. 쉬운 것부터 하시면 어느 순간에 통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점수 한 80에서 85점 이상 10분 내로 끊어서 풀 수 있도록 앞으로 연습하기로 하고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